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12월 7일 금요일에 보내드리는 이탈남입니다.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까?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전폭 지원하기로 약속을 한 것이죠. 이 장면이 연출되자마자 여기저기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지원으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얼마나 상승할지 계산하는 소리들인데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계산법은 1차 방정식이 아니라 고차 방정식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를 지지하다가 부동층화된 유권자가 몇 %이고 이들 가운데 몇 %가 문재인 후보에게 유입될 것이라는 식의 계산법으로는 잡히지 않는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주목할 건 바로 이 플러스 알파입니다. 선거 분위기는 정태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주 역동적으로 움직이기도 하죠. 이 역동성을 끌어낼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알파가 현실화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안철수 두 사람의 어제 회동이 그리고 안철수 전 후보의 전폭 지원이 분위기와 탄력을 상승시킬지 주목할 일입니다. 자, 털기 전 뉴스로 넘어갑니다. 새누리당 경북도당의 발신번호가 찍힌 A4 용지 한 장짜리 문건이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에 팩스로 전송됐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유권자 명의로 된 이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정희 대통령 후보자, 아니 종북론자 빨갱이는 국민이 내는 세금이 아까우니 북한에 가서 사시오. 공영방송에서 어린내만도 못한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할 것이외다.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새누리당 경북도당 홍보팀 관계자는 팩스를 받았느냐는 익명의 전화가 와서 잘못 보낸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면서 통합진보당으로 대신 좀 보내달라고 해서 전화를 끊고 팩스를 통합진보당으로 보낸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선거판에 참으로 친절한 새누리당입니다. 김수창 특임검사팀이 총 10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서울고검의 김광준 검사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특임검사팀 수사 결과에 따르면 김광준 검사는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서 유진그룹과 다단계 사기범 조이팔 씨의 측근, 기타 기업체 및 수사 관련자 등으로부터 내사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모두 10억 367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특임검사팀은 또 김광준 검사의 권유로 증권계좌를 개설해서 주식 투자를 일임한 후배 검사 3명에 대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비위 여부 판단을 위해서 검찰에 감찰을 의뢰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성폭력 피의자의 사진을 들춰보고 주식 투자하고 검사님들 참 바쁘십니다. 대선 후보들을 검증하는 내용의 KBS 프로그램 제작 책임자가 이사회에 불려가서 여당 추천 이사들한테서 이 박근혜 후보한테 불리한 내용이라는 이유로 추궁을 당한 뒤에 사의를 표명을 했습니다. 주인공은 김진석 대선 후보 진실검증단장인데요. 이 김 단장은 지난 5일 열린 이사회에서 여당 쪽 이사들로부터 박 후보에 대한 검증편이 문재인 후보에 비해 너무 속속들이 파헤친 것 아니냐 이런 질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었던 길환영 사장도 게이트키핑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재발 방지를 하겠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다고 하고요. 아니 도대체 언제부터 이 이사들이 방송 프로그램 내용까지 검열한 것인지 정말 뜨악합니다. 지금까지 털기전 뉴스였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 이명박 정부는 이렇게 안보를 늘 이제 강조를 합니다만 실제로 보면 천안함 폭침 사건,
또 연평도 포격 사건, 그래서 안보에 구멍이 뚫리지 않았습니까? 근래에 발생했던 휴전선 쪽의 노크 기준 사건, 그런 것만 봐더라도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알 수 있습니다. 퍼주기를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확고한 그 안보의 바탕 위에서 이런 그 강력한 억지력과 또 한편으로는 그 신뢰를 구축하는 이런 노력이 병행돼서 얻어지는 평화여야 진짜 평화지, 퍼주기를 통한 그런 그 유지되는 평화는 가짜 평화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동북아 질서는 전례 없는 지각 변동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신뢰 외교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국가의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또 외교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그 외교의 기본 방향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외교, 그리고 그것을 동북아시아로 확산시키는 그런 평화 선도 외교입니다. 미국하고 동맹을 강화를 하면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그렇게 발전시켜 나가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조화롭게 협력하는 균형 외교가 그 평화 외교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이탈남의 대선 공약 검증 시간이죠. 이 경제 민주화와 여성 보육에 이어서 오늘은 안보 문제를 텁니다. 이 NLL 논란 그리고 북한의 로켓 발사, 이 두 가지 문제가 지금 아주 큰 화두로 떠오른 상태인데요. 이 두 가지 사안을 감안을 할 때 대선 판도에 좀 일정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자, 안보 문제를 함께 털 분은 아주 익숙한 분입니다. 간혹 저 이탈남과 친척이 아니냐고 오해를 받기도 하는 분입니다. 김종대 디펜스 21 편집장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친척이 아닌 김종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동일인으로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 참, 그렇죠. 예, 그 곤혹스럽습니다. 그 어감이 좀 상당히 기분이 나빠지는데 지금 왜 곤혹스러워요? 좋아야지. 아니, 서로 노는 물이 다른 사람들인데 우리가 집안도 다르고, 네. 예, 그저 학교도 다르고. 우리가 이미 그 전에 한번 족보를 한번 뒤져봤죠, 서로. 예, 첫 시간에 그랬죠. 전혀 상관없는 분입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탈남을 아주 빛나게 꾸며주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십니다. 자, 이 안보 문제로 좀 좁혀서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 안보 문제와 관련해서 박근혜 후보고 문재인 후보 어떤 스탠스 차이가 좀 있습니까? 네. 우선 뭐 튼튼한 안보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는 거의 차이가 발견이 되지 않습니다. 네. 근데 튼튼한 안보의 내용이 뭐냐? 도대체 뭘로 튼튼한 안보를 하자는 것이냐? 이런 점에서는 역시 두 사람의 어떤 방향성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박근혜 후보의 경우는 현재 남북 분단의 어떤 그 상황, 이것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그러니까 국가의 주권, 영토, 안보의 상황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런 식의 어떤 안정감을 본인의 어떤 그 저 안보의 하나의 어떤 동력으로 하고 있다는 인상이 보여지고,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이런 안정적이고 항상성을 강조하는 스타일을 초월해서 현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해요. 평화체제로 가고 싶어하는 겁니까? 평화체제, 또 서해 평화협력지대, 남북 군비 통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향점을 더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실에 안주하고 안정을 강조하는 보수 후보와 현상의 변경을 원하고 현상을 타파하고자 하는 진보적 색채의 어떤 그 후보와 이 두 사람의 어떤 색깔이 비교가 되면서 결국 진짜 안보란 게 뭐냐. 지금의 안보 체제가 강화되고 튼튼한 것이 안보냐. 네. 아니면 위협의 어떤 근원을 제거하는 새로운 현상 변경이 궁극적인 어떤 안보냐. 네. 이런 점에서 평화관의 차이가 있는 거죠. 네. 결국 이 얘기는 진정한 평화란 과연 한반도에서 무엇이냐, 그 본질이 무엇이냐, 이런 어떤 그 지향점의 차이로도 인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기조의 차이에서 혹시 공약의 차이가 좀 있습니까? 공약의 차이는 우선 그 우리의 어떤 안보 태세를 강화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양 후보가 동어 반복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은 저희 박근혜 후보의 경우에는 그러나 현상을 변경할 수 있는 구체적 아젠다를 구태여 표현하지 않고 이걸 추상화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한반도 어떤 그 신뢰 프로세스,
이게 신뢰라는 말은 굉장히 추상적이거든요. 그렇죠. 외교도 지금 키워드가 신뢰 외교예요. 예. 자, 국제 관계는 무언가 이익과 권력과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이 난데없이 신뢰라는 어떤 추상적인 개념이 등장했을 때 과연 무엇을 하고자 하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 다만 이 신뢰라는 덕목이 최근에 많이 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감성 어떤 그 또 복합적인 어떤 국가 관계 속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표현할 때 어떤 신뢰라는 네. 어떤 그 자신의 그 국제적인 어떤 그 인맥이라든가 그 주요 지도자들하고의 어떤 개인적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조할 수 있는 게 어떤 지도자 간의 신뢰라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여기에 전략적인 방점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는 현재 문제보다 미래 문제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 네. 어떤 뭐 여러 가지 한반도의 경제연합, 사실상의 통일 상태, 군비 통제, 또 평화를 구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정식 집에 가면 반찬이 많아요. 이른바 세트 메뉴네요. 네. 물론 그 반찬 다 못 먹고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박근혜 후보는 추상적이고 간결하되 예.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이고 풍성하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차이는 어떤 그 양 후보의 스타일의 차이이기도 하고 또 어떤 그 국민에게 대한 어떤 자세의 차이이기도 한데 네. 여기서 제가 무엇이 더 옳고 그르다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예. 예, 다만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주고 많이 드시라는 후보와 예. 대신 간결하게 하나만 내놓고 예. 이걸로 승부하겠다는 후보. 예. 이런 점에서 좀 차이가 스타일이 느껴집니다. 근데 사실 참 안보 문제 같은 경우는 공약 점검한다는데 한계가 있는 게 다른 분야 같은 경우는 정책 의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지만 네. 안보 문제는 상대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그게 또 정책 의지가 발동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또 이게 구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안보 공약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이 북한이 거기에 그러면 호응을 할 수 있느냐. 네. 이 문제가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점검도 이제 반쪽일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그러니까 이 공약 문제보다는 최근에 이제 그 대선판에서 이제 주된 이슈로 조금씩 부상이 되고 있는 두 가지 화두에 대해서 한번 좀 집중적으로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그것이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소개 말씀드리면서 언급을 했던 하나는 NLL 그 논란, NLL 논란 예, 계속되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됐죠. 또 한 가지는 지금 북한 로켓 발사 문제 같은 게 이게 네. 좀 이제 그 이미 예정이 돼 있고 어제 오늘 뉴스를 보면 북한이 뭐 연료 주입을 이미 시작을 했다. 네. 이런 뉴스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요 두 개를 한번 좀 집중을 해서 네. 이것에 대해서 대선 후보들이 지금 어떤 스탠스를 취하고 있고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네. 이것들을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좀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NLL은 그 전에 한번 짚었으니까 로켓 문제부터 한번 좀 짚어보죠. 그럴까요? 예. 예, 일단 근데 북한이 그 이 한겨울에 12월에 로켓을 발사한 적이 있었나요? 없었죠. 되게 봄이 아니면 가을이죠. 그러니까요. 예, 날씨 좋을 때 청명한 어떤 한반도의 그 아름다운 기상 상태가 이제 저기 어떤 로켓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날씨 영향이 있죠. 로켓 발사하는데.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 전에 발사하느냐 대선 후에 발사하느냐도 예.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자연의 기상 상태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나로 발사 같은 경우도 기상 상태에 따라서 뭐 연기되고 이런 경우가 많았으니까. 요즘 날씨 또 안 좋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하루하루의 날씨도 날씨지만 한겨울에 로켓 발사를 지금까지 북한은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연료 문제 때문인 건가요? 역시 그 기술적 문제인데 네. 이제 이게 3단 로켓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주까지 날아가서 대기권에 산소가 없는 데서 이제 연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액체 연료에다가 산화제까지 같이 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것이 그 배합되는 어떤 연료 계통에 아주 그 초정밀 제어가 요구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온도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 이 기상 상태에 따라 가지고 어떤 제어의 어떤 그 입력 수치를 달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그것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그 주로 많이 발사한 게 9월, 10월 예. 또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4월 이렇게 발사를 했는데 이제 한 겨울에 한다 그러면은 대기의 어떤 밀도, 네. 온도, 예. 그다음에 이것이 어떤 그 연료 계통에 미치는 영향, 예. 이거는 새로운 기술적 과제가 부여된 거거든요. 오호. 이렇기 때문에 12월에 발사하는 지금 북한의 로켓 발사 시도가 더더욱 미스터리입니다. 왜? 지금 실패할 가능성이 위험이 더 높은데. 아주 이례적인 그 선택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미국도 그렇고 이 전문가들이 설마 12월에 발사하겠느냐 이런 관측이 북한이 정식 발표를 하기 전까지는 네. 훨씬 많았죠. 그 저번에 발사했다가 실패해서 서해로 떨어진 게 은하 2호였죠. 은하 3호입니다. 은하 3호였던가요? 네. 자, 은하 3호가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에 대한 부담은 더 가중이 되는데 네. 근데 12월이라고 하는 기상 여건은 더 안 좋아졌는데 왜 그러면 이 타이밍에 그러면 선택을 하느냐? 네. 뭐 일반적인 분석은 김정은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이벤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네. 근데 그거 말고 좀 다른 배경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김정일 위원장 때 네. 3번 미사일 로켓 발사를 했고 예. 김정은 시대에 와서 이제 2번째거든요. 총 5번인데 이전에 3번 다시 말해서 김정일 위원장 시절의 발사는 가장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시기에다가 미국하고의 어떤 협상, 즉 담판을 벌일 수 있는 전략적 카드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시기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의 로켓 발사는 이것이 어떤 시기를 왜 이런 기준으로 설정했는지 도무지 전략적인 맥락이 안 보입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 일주기하고 맞춘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자, 그게 12월 17일이죠. 예. 이제 기일인데 예. 일주기 때 이제 기념해서 어떤 강성 국가로서의 어떤 면모를 완결짓기 위해서 12월 17일을 택한 거 아니냐. 네. 그 전후 시기를 예. 이런 가설이 물론 있습니다. 예. 전 일견 맞다고 봐요. 예. 자, 그렇다면은 아버지 1년 제사상의 제물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1년이 어떤 예. 기일에 맞춰서 그 제물이 제대로 된 어떤 잘 준비된 제수여야지. 그렇죠. 어디서 썩은 고기, 불량식품 올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예. 1년이라는 시점이 됐다 하면 더더욱 성공 가능성이 높은 어떤 이벤트를 선택을 해야지. 네. 이 저번에 은하 3호에 실패한 걸 가지고 말이죠. 그 사이에 기술적 보완을 하기엔 짧은 시간인데다가 네. 기상 여건도 다르다면 예. 이 제사상에 올려놓는 제물로서 이게 과연 적합하냐, 이게 합리적인 선택이냐, 이 의문이 또 따르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합리성이 거기서도 또 보여지지가 않고 미국하고 담판을 위한 것이냐, 이것도 또 이상해요. 과거에는 미국하고 교착 상태, 어떤 벼랑 끝 전술로 가야 될 때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물밑 특사 교환이 다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2기 오바마가 북한하고의 대화의 전망이 더 오히려 밝게 지금 빛이 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다면 협상을 교착 상태로 몰아갈 수 있는 로켓 발사를 왜 하느냐. 이런 점에서 이건 미스테리예요. 아,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을 걸로 봅니다만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김정은의 통치 스타일이 아닌가 이렇게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젠 대외 관계 고려 안 하겠다. 이건 로켓은 자기네들 어떤 권리고 주권이기 때문에 이른바 기술 주권이다. 예, 왜 여기서 남북 관계를 고려하고 왜 북미 관계를 고려하고 왜 중국 눈치를 봐야 되고 이것은 우리 어떤 기술 주권을 행사하는 것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했을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해석을 덧붙인다면은 우리가 도박 중독자가 보면은 왜 자꾸 이루는 걸 알면서도 베팅을 하느냐? 조금만 잘하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항상 그게 문제죠. 예. 네. 그러면은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자, 이 로켓 발사가 말이죠. 2009년 발사했을 때 3,800km를 날아갔어요. 즉 우주 궤도에서 마지막 2단, 3단이 분리가 안 돼서 실패한 거는 성공 직전까지 갔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제1비서한테 기술 관료들이나 군부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은 사실 곧 성공합니다. 이러다 보면 어느 정도 위험이 따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실패할 확률이 있다 하더라도 한번 해보자. 조금만 더 하면 성공이다. 이래가지고 계속 멈출 수 없는 어떤 내부의 관료적 메커니즘이 생긴 거 아니냐. 이른바 놓친 월책에 대한 아쉬움이네요. 그렇죠. 그 낚시질 밤새서 합니다. 그거 못 떠나요. 옛말이 있죠. 어떤 남편하고는 살아도 낚시에 미친 남편하고는 못 산다는 말도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서 네. 지금 우리 김종대 편장이 낚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지금 표정 보니까 맞아요? 아니 저는 음주와 가무를 즐기기 때문에 낚시 같은 거 이런 못합니다. 이것도 예. 우리 옆길로 새지 말고 예. 이것을 그러면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 또 발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성공의 순간이 포착될 수 있다고 본다면 네. 이것을 어떤 멈출 수 없는 구조가 그 내부에 형성된 거 아니냐. 더군다나 이번에 발사하는 로켓은 4월 달에 발사한 그 실패한 로켓의 예비품으로 또 하나 준비를 해놓은 거거든요. 아예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예. 그러니까 한 번 발사하고 뭐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고 다음 시기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의 북한 행보는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게 표준 행동 절차가 마련이 된 거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의.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그 김정은 일비서의 통치 스타일이 아버지하고 다른 게 바로 이런 대목이고 우리가 이번에 또 눈여겨볼 것은 저러다가 성공이라도 하는 날이면 예, 이거는 대선 전이 그게 또 대선 전이면 이거는 그 쇼크가 큽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잠깐 끊고 한번 제가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은 북한이 왜 쏘려고 하느냐 이 문제도 있지만 쏘고 난 이후에 그것이 대선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게 이제 주된 테마니까. 그런데 그 얘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자 지금 나오는 뉴스를 보면은 연료 주입을 시작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 뉴스가 맞다고 그러면 가정을 하고 그러면 연료 주입이 시작이 된 상태라고 한다면 발사 시점이 대충 언제쯤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연료를 주입하고 발사 준비까지 짧게 잡으면 한 4, 5일. 예, 그다음에 어떤 기상 상태까지 고려해서 시기를 고르는데 늦어지면 한 7, 8일. 연료 주입하고 한 일주일 이렇게 또 기다려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북한이 애시당초 얘기했던 10일에서 22일 사이에 어느 시점이 되는 거는 이제 분명합니다. 돌이킬 수가 없죠. 예, 빠르면은 이제 우리 대선이 12월 19일인데 거의 그 직전이나 대선 직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예, 지금으로선. 그렇죠.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또 기상이 결정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니면은 대선 직후나. 예,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면 시기적으로 보면 대선 이전이냐 이후냐라는 변수가 우리한테는 있고 두 번째 변수는 뭐냐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그렇죠. 이런 변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가장 충격이 큰 건 뭐냐면은 대선 전에 성공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자, 그럼 그거부터 한번 얘기해 보죠. 대선 전에 발사를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럼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겁니까? 자, 이전에 4번의 그 로켓 발사가 다 실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성공이라도 하는 날이면 물론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고 뭐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되는 것은 이건 실패해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이거는 뭐 진짜 북한의 그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임박했다. 이제 거의 보유국가다 이렇게 단정이 되면서 어떤 한국형 미사일 방어 또는 어떤 한미 미사일 방어에 대한 얘기가 이미 대선 중에 어떤 그 보수층이 주도해 나갈 가능성이 아주 높고 이른바 MD 체제 얘기하는 겁니까? MD 체제죠. 예, 또한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것도 재검토하자는 논의가 분명히 나올 것이고. 예, 이제 그거는 뭐 이제 안보 보수 세력으로부터 나오겠죠. 이런 판에 전시작전권 전환할 거냐 이런 식으로 윽박지르는 식의 어떤 담론들이 나올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국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2월 16일에 중의원 선거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극우하고 그냥 우익하고 싸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온통 일본의 그 선거판이 이제 북한 미사일 문제로 그 집중이 되면서 일본의 어떤 군사 대국화 또 우경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제 브레이크 장치가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에 대한 어떤 규탄 일색의 어떤 이런 국제적인 흐름이 조성이 되면서 그게 우리 대선판을 압박해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그 안보 정국이 안보 문제가 어떤 대선의 마지막 순간에 굉장히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결국 거기에서 이런 거 이제 우리 어떤 그 정치 세력들이 쫓아가기 바쁜 거죠. 이런 상황들이 가장 쇼크가 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면 자 국내 보수 세력이 만약에 북한이 대선 전에 그러니까 로켓을 발사해서 성공을 했다고 할 경우에 MD 체제에 편입돼야 된다. 미국의 MD 체제에 편입돼야 되고 나아가서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 문제도 재고에 들어가야 된다. 만약에 그러니까 이슈를 만약에 끌어올린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문재인 후보의 스탠스로 볼 때 여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자, 이미 여야의 공약은 이건 박근혜 문재인 후보 공히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은 차질 없이 수행한다고 공약을 내놨습니다. 두 사람이 같죠? 말 바꾸기 할 수는 없어요. 어떤 보완책이 나오느냐의 문제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군이 지금 그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소홀한 건 사실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러 가지 우리 한국군의 능력으로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데 준비에 곳곳에 이상 징후가 보여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런 문제를 극대화시켜가지고 마치 군 우리 대비 태세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기감을 조장하게 되면은 이런 전작권 논의에 있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단히 취약하고 수세적인 위치로 바뀝니다. 그랬을 때 제가 보기에는 우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한국이 우리나라가 북한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네. 이거는 군사적 수단만으로 억지가 안 된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어떤 북한하고 더 대화의 시급성이 절박해진 거 아니냐. 외교 문제가 다시 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어떤 그 대응 담론, 대안 담론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박근혜 후보는 공약에서 안보 공약에 제1번으로 뭘 내놨냐 하면은 북한 핵에 대해서 억지력으로 대응한다 그랬어요. 네. 이게 지금 억지라는 얘기는 뭐냐면 핵전쟁, 핵대기 태세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북이 핵을 가지면 우리도 핵을 갖고 북이 미사일을 가지면 우리도 미사일을 가는 거예요. 이게 전통적 국제관계에서 억지 이론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억지라는 말을 박근혜 후보가 썼단 말이죠. 예. 그렇다면 이 억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한국의 어떤 그 앞으로 무기 증강, 뭐 우리도 핵미사일은 아니라 할지라도 뭐 MD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지향성이 더 높아진다는 걸 의미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우리 국방 태세가 어떤 그 이제는 그 미국의 어떤 대북한 대중국 전략에 더더욱 의존하고 종속되는 형태로 그 더 어떤 그 질곡이 깊어질 수도 있는 이런 어떤 그 위험이 커지는 거죠. 혹시 제주 해군기지 문제가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이것이 제주 해군기지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각의 분석에 따르면 제주 해군기지가 이른바 그 미국의 MD 체제의 하나의 어떤 전초기지로 이게 그 활용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그 분석도 나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 하나의 가능성이죠. 예. 예, 지금 미국이 만약에 북한 미사일을 명분으로 해서 한반도에서 MD 체제를 강화한다면은 네. 우선은 그 최신형 X밴드 레이더를 한국에 배치하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가 우선 제기될 것이고. 레이더요? 네.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 이런 어떤 정보 감시, 지휘 통제하는 시스템을 한미가 얼마나 더 융합하고 통합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될 것이고 세 번째가 한일 군사 협정을 더 가속화해야 된다는 이런 필요가 전부 MD하고 관련된 겁니다. 네네네. 그러다 보면은 제주 기지의 활용이라는 것은 그것보다는 더 다음 단계, 그 이후 한참 뒤에 어떤 그 제주 기지의 어떤 활용성의 문제지. 그 이전에 이미 서해에 미군은 많은 기지를 갖고 있습니다. 군산, 오산, 평택. 이런데 어떤 공항과 항만을 이미 소유하고 있고 많은 어떤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데다가 또 최근에 엑스밴드 라이더는 해상 배치도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점에서 제주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어떤 그 타겟으로 해서 MD 문제가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건 아마 먼 훗날의 문제 아니냐. 아, 그래요? 예,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 시나리오 대선 전에 쏘아 올리는데 실패를 했다. 네. 이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4월 달하고 비슷하겠죠? 예. 4월에 보면은 유엔 안보리가 소집돼서 북한에 대한 제재 논의가 있었고요. 또 의장 성명이 나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국까지도 그 어떤 코너에 몰렸죠. 어떤 북한에 대한 미사일 발사를 억지를 하지 못했다는 네. 이런 중국 책임론이 또 부각이 되겠고요. 그와 유사할 걸로 봅니다. 그러면서도 북한과 미국 간에는 또 그 와중에도 특사 교환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어쩌면은 또 이것이 기존에 있었던 어떤 국제적 제재의 움직임에다가 어떤 대화의 움직임이 계속 병행이 되는 그 모양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 대만, 필리핀 이런 아시아 국가들의 동향입니다. 4월에 그 북이 발사했을 때 필리핀이 뭐 예비군 5천 명까지 동원해 가지고 대비하고. 아, 필리핀이 그랬나요? 그때? 네. 네. 대만이 또 무슨 비상사태에 돌입하고 예. 일본이 또 뭐 자위대에다가 격파 준비 명령을 내리고 격파요? 요격 요격. 예. 자기네 그 영토로 들어오면은 요격하라는 거죠. 이번에도 뭐 패트리언 미사일 뭐 배치하네 뭐 안에 뭐 그런 똑같은 명령이 예. 내려졌어요. 예. 그때 하고 예. 똑같은 애. 그때는 뭐 쐈는데도 쏜지도 모르고 있었던 나라가 맞아요. 어떻게 격파한다는 건지 뭐 이상한 예. 얘기긴 예. 하지만 예. 어쨌든 그래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는 만큼은
저기 이지스함을 그때 서해에 들여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이 탐지를 못한 거라 그러면서 다음번에는 서해에서 그 정보 그 활동을 한국하고 협력하겠다고 그 저기 총리가 국회 나가 답변을 했으니까 이렇게 한국에 대한 어떤 군사 협력의 압박이 강하게 들어올 것이고 이렇게 아시아 국가들이 다 제 목소리를 냅니다. 네. 전부 한반도 문제로 다 목소리를 내겠다고 나오는 거죠. 이제 국가주의 어떤 그 또 영토 분쟁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그 민족주의로의 회귀 이런 것들이 또 가속화될 것이고 이런 점에서 이 북한의 이번 로켓 발사가 이제는 아시아 동아시아 정세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어허. 저는 지금까지 이제 일본의 반응만 봤는데 필리핀까지 그랬다는 건 오늘 처음 듣네요. 근데 그 저 로켓이 날아가는 방향을 보면은 아 그렇죠. 2단계 로켓의 그 예. 떨어지는 데가 바로 필리핀 맞아요. 옆에 그 공해거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아무튼 이제 그 가장 그 심각한 상황은 대선 전에 발사해서 성공을 했을 때, 네, 이때가 이제 가장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심각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대선 판도에 미치는 영향, 그래서 이제 후보들이 어떤 그 입장을 취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네, 이것도 인가 상당히 주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일각에서는 이른바 이제 북한발 변수, 대선에 선거에서의 북한발 변수가 지금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네. 옛날과는 달리 북풍이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이제 분석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김종대 편집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과거의 북풍이라는 거는 어떤 국가기관, 정보기관이 어떤 그 저기 공작 차원에서 네, 또 그랬죠. 북한 변수를 끌어들였다거나 부풀렸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한국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북풍이고 그렇다면 정부 책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바로 북한의 위협이 우리한테 얼마나 현실적이냐 예. 이런 문제로 표심에 영향을 주겠죠. 그렇다면 일단은 분명히 표심에서는 보수표의 경우에선 결집 효과를 높일 거라고 보죠. 예. 당장 보수표가 늘어난다는 것보다는 그 보수표의 충성도, 결집도가 높아진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일단은 저는 박근혜 후보 측에 다소 유리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사고한다면 이 어떤 하루속히 어떤 북한과 빨리 남북 대화를 다시 재개해서 자꾸 왜 니네 실용위성이라 그러고 미사일이나 다름없는 로켓을 발사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서 어떤 북한의 그 안보 우려를 갖다가 같이 우리가 관여함으로써 이런 문제를 어떤 장기적으로 해결을 할 때가 됐다. 이제 5년간 강압적인 정책을 해보니까 자꾸 이런 어떤 더 오히려 안보가 불안해지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어떤 다수의 어떤 지식인 또 오피니언 중심들로 해가지고는 역시 어떤 이번에 대선이 그러한 남북 대화의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는 이런 대안 담론이 또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크게 표를 움직일 만한 어떤 대형 변수로서 보기에는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어디까지나 종속 변수, 즉 하나의 어떤 정치권에서 활용되는 변수로서는 적절하다고 보겠습니다만은 거의 대선 막바지에는 이제는 표가 굳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거기서 대이동이 일어날 것 같지는 않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대선 전에 발사를 한다 하더라도 그게 하루 전 발사냐, 일주일 전 발사냐 이거에 따라서 또 이제 국내 어떤 여론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일정하게 달라져야 되는, 달라지는 부분들도 좀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는 그 정도로 정리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NLL 문제인데 이게 이제 TV 토론에서 또 나왔어요. 네. 그거는 저희 이탈람에서 이제 일전에 우리 김종대 편집장을 모시고 한번 이제 쭉 턴 적이 있기 때문에 아주 컴팩트하게 좀 갔으면 좋겠는데 박근혜 후보는 지금 NLL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문제는 이 NLL에 대해서 어떤 민주당의 사실은 조금 어떤 체계적이지 못한 대응. 그런 게 있었나요? 예, 또 너무나 좀 좌충우돌식에 말하자면은 처음에 이 문제를 과소평가한 어떤 민주당의 안이한 대응 이런 것들이 어떤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NLL 공세를 저는 허용했다고 봅니다. 이건 초기 단계에서 정리를 잘했어야 되죠. 초기 단계에서 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게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풀어주시죠. 어떤 점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자, 논점이 3개입니다. 우선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문제죠. 네.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죠. 이것이 첫 번째 논쟁입니다.
두 번째 논점은 공동 어로구역 문제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그 2007년 남북 장관급 회담 그 뒤에 열린 제7차 남북 장성급 회담에서 공동 어로구역 문제가 남북 간에 논의가 됐는데 이 공동 어로구역이 NLL에 걸쳐서 있느냐, NLL에 이남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 해역, 우리 영해를 북한에 내주려고 한 것이 공동 어로구역이냐 아니냐. 이 부분 가지고 여야 간에 아주 극심한 혼란이 있었고. 세 번째는 NLL 성격 논란입니다. 이게 영토선이 맞냐? 그렇죠. 이게 영해선이냐? 영해냐? 네.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세 가지 논쟁이 혼재돼 가지고 논점이 섞여 있는데 이 부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구 뒤섞여 버렸죠. 예. 그렇죠. 뒤섞여 버렸죠. 자, 첫 번째 그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문제였다면은 민주당 입장은 NLL 사수 아닙니까? 그렇죠. 사수했다는 거죠. 존중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초지일관 이렇게 나가가지고 공동 어로구역 역시 그 NLL에 걸치는 방향으로 북한과 논의를 한 것이지 NLL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공동 어로구역 논의한 게 아니다. 예. 이렇게 당연히 치고 나갔어야죠. 예. 그런데 문재인 후보가 10월 4일날 그 남북 그 정상회담 기념식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그 김장수 장관이 그 등거리 등면적 이 문제를 경직되게 처리하는 바람에 당시 남북 공동 어로구역이 합의가 안 된 거다. 이게 이번에 박근혜 후보가 문재인 후보한테 TV 토론에서 한 질문입니다. 김장수가 뭐가 경직됐냐? 근데 김장수는 지금도 노무현 대통령하고 아무 이견이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을 아직도 보호하고 있는 김장수를 민주당이 왜 공격합니까? NLL 사수를 얘기하려면은 전략 미스죠. 아, 그렇네요. 여기서 등거리 등면적 공동 어로구역 문제가 다 꼬여버렸어요. 예. 이건 실수였습니다. 세 번째 NLL 영해 그 논란인데 이게 영토선이냐 영해 논란이냐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한 문제도 역시 저는 대응이 잘못됐다고 보는 것이 법적으로 지금 NLL이 우리 영해선이 아닙니다. 서북해역이 우리나라 그 영해법에 빠져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오. 우리나라 영해법은 예. 영해 및 접속 수역법은 북위 36도에 있는 태안반도 앞바다의 소령도까지를 영해 직선기선으로 표기하고 예. 나머지 인천 앞바다부터 저기 백령도까지를 전부 다 영해 직선계선에서 제외시켜 놨어요. 이걸로 지금 학생들 가르치고 있어요. 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우리나라 법에? 예. 오. 왜 그랬냐? 77년도에 8월에 영해법이 제정이 됐고 예. 그 이듬해 78년도에 영해법 시행령을 만들면서 이렇게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왜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새로운 거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그때 북한이 막 자기네 경제 수역 선포하고 해상 경계선 선포하고 77년에 난리가 났거든요. 아, 그때 예. 신문 보면은 북괴의 해상 도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 그러니 우리도 영해법 제정해서 선포해야 되겠다. 예. 그래가지고 처음에 박 대통령 때 정부 여당 연석회의에서는 북한이 선포했으므로 우리도 서북 도서까지 선포해도 된다. 예. 명분이 있는 거다. 예. 이렇게 해놓고 막상 법을 만들 때는 다 빼버렸단 말이에요. 왜 뺐어요, 그걸? 그게 미스터리입니다.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기록이 안 나오는데 예. 당시 야당인 신민당은 서북오도는 어떻게 하려고 영해법을 이따위로 만드냐고 따지기까지 했어요. 어허. 그런데도 그냥 통과시켰어요. 그러면은 이걸로 학생들 다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박근혜 대표가 서북 해역이 영해라고 주장하려면 세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영해법을 개정해서 예. 여길 영해에 포함시켜야 되고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 이걸 영해 선포를 해야 되고 세 번째 유엔 사무총장한테 우리 바뀐 영해 내용을 보고해야 됩니다. 예. 이래야 영해가 되는 건데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 한들 이 짓 하겠습니까? 안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영해법이 77년, 78년에 만들어졌다고요? 네. 그럼 그건 박정희 대통령 시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NLL 그 서북도서가 우리 영해라고 주장을 하려면 애꿎은 야당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기 돌아가신 아버지 그때 당시에 외교부 장관, 예, 그때 외무부 장관이었죠. 예, 외무부 장관, 예. 거기다 따지라 이거예요. 왜 지금 이 문제를 야당하고 논쟁을 하냐고. 거기에다가 자기가 정권의 2인자였잖아요. 아니, 그거 지금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저 민주당에서 그 문제 제기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없거든요. 왜 근데 민주당에서는 제기를 안 합니까? 나도 그걸 모르겠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예. 이거를 예. 우리 관할 수역이라고 여태껏 정부는 해왔어요. 영해가 아니라 그냥 관할 수역이다. 관할 수역이다. 예. 우리가 관할해왔다. 예. 근데 영해는 아니기 때문에 한중 어업 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 배 들어와도 된다 그랬거든요. 예. 그 중국 배가 와서 고기 다 잡고. 아, 그 중국 배가 그래서 들어와서 그 꽃게 잡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까? 당연하죠. 예, 우리 예. 어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만 접근 안 하면 예. 이 저기 서해는 다 공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영해면 우리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고서는 못 들어오는 거죠. 못 들어오는 거죠. 아니 영해 정의가 뭡니까? 배타적 주권을 그렇죠. 행사하는 영토하고 그 똑같은 바다를 개념이죠. 예. 영해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아, 그 이유가 거기에 있었군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영해 논란이 나왔을 때 예. 이것이 영해가 안 된 이유는 박근혜 후보가 정권의 2인자였던 예. 그 전성기 시절에 법을 이렇게 만들어놔서 예. 국제사회 선포를 안 해서 예. 당시 야당이 이거 이래 되면 서북도선 어떻게 할 거냐는 항의를 묵살하고 한 거니까 어허. 지금 자기가 집권하면 영해법을 다시 개정하겠다는 말을 하라 이거예요. 지금 공세를 펼 주체는 박근혜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문재인 후보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당연하죠. 그러나 예. NLL을 존중했다는 뜻은 예. 우리가 이걸 안보적 필요에서 지금까지 관할해왔다. 우리의 어떤 그 저기 안보적인 필요로 이 NLL을 수호해왔다. 그러니까 북한도 존중해라. 이 얘기가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여태껏 모든 정부가. 예. 아니 그렇게 한 거를 왜 갑자기 무슨 영토 영해 얘기 꺼내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장기화되고 진짜 영해법을 개정하는 사태로 간다 그러면은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이 돼도 중국하고 마찰을 빚을 수밖에 없고 그날부로 중국 배 들어오지 말라 그래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예. 예. 그럼 하지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뒤에 가서 중국이 이걸 그때 가서 따지면 아 그거야 선거 때니까 한 얘기지. 그 영해 얘기는 내가 법 바꾸는 거 봤어? 유엔에 가서 새로 따지는 거 봤어? 하지도 않을 거면서 영해 얘기를 왜 꺼내냐. 야, 이건 상당히 심각하고 지금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근데 민주당에서 이걸 제기를 안 한다는 것은 모르고 있다라고 추정을 한다면 뭔가 좀 이것도 민주당도 심각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이 세 가지 논점에서 예. 우리가 우선순위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예. 우리 남북 간의 어떤 평화와 국제사회 규범에 맞게 이 문제를 좀 정렬해 보자. 이렇게 했으면은 이 지금까지 혼란이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우선 새누리당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갑자기 대화록 얘기하다가 갑자기 김장수 뭐 얘기하다가 그 박근혜 후보도 질문하는 거 보면은 이번엔 또 영해 논란이 아니라 자꾸 김장수가 경직됐다는 게 뭐냐 이거 갖고 따지고 들고. 네. 네. 그러면은 그럼 가서 김장수한테 물어봐야지. 그 저기 남북 장관급 회담 당사자고 그걸 노무현 대통령하고 협의하고 가서 장관급 회담을 했는데 돌아가신 노 대통령하고 김장수 장관이 둘이 제일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 분은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기 노 대통령이 살아 계셨으면 뭔가 증언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런 문제도 김장수 장관이 그렇게 일 처리하기 전에 노 대통령하고 이견 없이 다 조율하고 갔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거라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은 그 부분을 내세우면 되는 겁니다. 지금도 김장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노 대통령하고 이견 없다. 네. 그런데 노무현이 버리려고 한 NLL을 김장수가 가서 지켰다. 이렇게 지금 보수에서는 우려먹는 거 아닙니까? 예. 당연히 대응을 해야죠.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그 혼동을 하고 있냐면 노무현 정부 때 공동 어로구역 추진한 거 사실 아니냐. 네. 그러니까 공동 어로구역과 NLL을 짬뽕을 시켜가지고 공동 어로구역을 만들려고 한 건 결국 NLL을 포기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얘기하는 공동 어로구역하고 예. 민주당이 얘기하는 공동 어로구역이 다르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 자, 김장수 장관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을 만나서 협의를 해서 공동 어로구역 얘기를 하는데 네. 북이 얘기한 건 뭐냐면 니네 NLL 좋다 인정하자. 대신 우리가 선포한 경계선도 인정해라. 한참 남쪽으로 그어져 있는. 네네. 그럼 공동 어로구역이란 건 그 사이에 있는 거다. 그러면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NLL 이남으로 공동 어로구역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NLL이 무력화가 됩니다. 그렇죠. 이래서 장관급 회담에서 공동 어로구역이 합의가 안 된 겁니다. 예. 반면에 문재인 후보 쪽에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공동 어로구역은 예. NLL을 기점으로 예. NLL에 걸쳐서 등면적으로 그러니까 NLL을 기점으로 예를 들어서 북쪽으로도 반, 남쪽으로 반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거리가 아니라 면적 그렇죠. 기준으로 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이걸 공동 어로구역으로 북한하고 합의하겠다고 한 거죠. 네.
그런데 북은 그 이남을 제시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된 거고. 예. 그런데 새누리당이 이해하는 공동어로구역은 북이 얘기한 공동어로구역이 이거니까 이걸 협의 안 했다는 얘기 아니냐. 국방장관이 경직돼서. 네. 그렇다면 우리 서해바다 다 내주자는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민주당은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냐. NLL 기점으로 얘기했지. 이래가지고 예. 둘이 얘기하는 공동어로구역이 다른 겁니다. 이게. 서로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다른 지금. 얘기하는 거죠. 계속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얘기가 모아질 수가 없고 규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평행선이죠. 뭐 그거는 100%. 평행선이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미스테리가 남는 게 우리가 그러면 NLL을 기점으로 한 NLL에 걸친 공동어로구역을 북한하고 협의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때 협의하던 사람들 지금 다 새누리당에 가 있어요. 그 당시 외교안보 수석, 그 당시 국방장관 다 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민주당에 있는 분들은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그 정상회담이 끝난 다음에 그 조직이 해체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 다음엔 국방부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장관급 회담, 장성급 회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게 체계적으로 민주당에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고 예. 그 뒤에 얘기가 예.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혼선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거를 말끔하게 정리해서 정말 얘기하고자 했던 공동어로구역이 뭐였느냐. 그것이 북한하고 합의가 가능했느냐. 안 됐다면 나중에라도 가능한 것이냐.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따지면서 설명을 했으면 좋았을 걸. 네. 이게 평행선을 긋고 설명이 미흡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혼란에 빠져버렸어요. 결국은 입력이 잘못되어 있는 거네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죠? 예, 그게 어쩐 사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전략 미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전략을 짜기 위해서는 기초 정보가 딱 축적이 되어 있었는데 기초 정보에서 지금 뭔가 부실한 아까 그 영해법 얘기는 저도 처음 듣는 얘기고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그 얘기가 민주당 쪽에서 전혀 나오지를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모르고 있다는 걸로밖에는 추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알고는 있죠. 예? 알고는 있을 겁니다. 나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왜요? 알고는 왜 그러냐? 어떤 근거를 그렇게 갖고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글쎄 이 영해법 문제는 그 남북 정상회담 2007년 당시 준비할 때 다 그 분석을 했던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영해가 어디까지로 법제화돼 있는 걸 다 그 당시에 검토했고 예. 그런 분들이 지금 다 민주당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예. 이거를 모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논점이 세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막 정신없이 교차되고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게 한꺼번에 제기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의 필요성이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 아니냐. 전략 미스네요. 그러면 결국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실제로 이번에 그 후보자 TV 토론에서는 영해 논란은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논란이 없는데 구태여 대응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 부분은 이제 지나가 버린 듯한 느낌을 주니까 예. 이런 점에서 민주당이 전략적인 판단을 했을 수는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제 계속 지금 뭐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NLL을 자꾸 이제 그 영토선으로 자꾸 얘기를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하나만 더 보강 질문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네. 우리나라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그 영토 그러니까 그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라고 명시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헌법과 그 영해법은 지금 충돌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는 영토선이라는 게 없죠. 그래요? 네. 휴전선만 있죠. 안보선, 예. 군사분계선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사실은 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우파 극단주의 사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예. 또 NLL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좌파 극단주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정통적 해석은 뭐냐? 예.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는 군사분계선 정전협정에서 규정한 군사분계선이 있고 이것이 어떤 그 영토와 같은 개념으로 관할해왔던 어떤 이러한 어떤 분단의 특수한 현실이 있는 것이라고 인정을 해야 되겠고 바다에서는 정전협정의 규정이 없으니 거기에 어떤 그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어놓은 게 북방 한계선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북방 한계선이라는 건 안보적 필요에 의해서 그어놓은 선이고 그것이 오랫동안 굳어져 왔다. 이 현실은 국제정치적인 현실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 영토 문제를 개입하면 이제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선거 국면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그에서 보수적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볼 때는 저 사람 이건 그러니까 그 우리의 영토를 포기하는 생각 아니냐 이렇게 네. 비춰질 것을 우려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국민들 선동하는데 독재자들이 네. 모든 2차 대전도 히틀러가 영토의 실질 회복이라는 걸 명분으로 예, 내걸고 맞아요. 예, 했고 그랬었죠. 예. 그 국민들 선동하기에는 참 감성적인 아주 좋은 이 아젠다죠. 그렇죠. 뭔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거 우리가 차지하겠다. 막 그냥 쓰고 나오면 반론 오면 역적이 근데 돼버리죠. 역적이. 역적이 돼버리죠. 예, 예. 그런데 봅시다. 그러면 그 NLL 기점으로 해서 평화롭게 고기 잡고 북한 배가 어선이 우리 쪽으로 약간 내려온다고 하는 것이 영토 개념의 폭이면 개성에 우리 그 많이 올라가 가지고 공단 차려놓고 있죠. 금강산에 올라가 가지고 완전히 관광단지 만들었죠. 그러면 북한이 개성이나 금강산에 대한 영토 개념을 포기한 겁니까? 아니죠. 아니죠. 예. 이익이 있으니까 내준 거지. 그렇죠. 그렇다고 영토 개념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문제예요. 네. 공동 어로구역이 있다. 음. 그런데 만약에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 간의 신뢰를 증진하는데 서로 배가 왔다 갔다 하면은 이것이 저기 좋은 일이라면 그것이 영해 개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은 저기 송도의 국제 도시는 무슨 뭐 우리가 영토 개념 포기한 겁니까? 아, 외국인한테 내줬다. 내줬다. 어. 치외법권 만들었다. 말이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따지면은 북한은 왜 저렇게 영토 개념을 많이 포기하냐? 개성 내주고 금강산 내주고 거기 있는 군부대 쫓겨나고 예. 이래 왔지 않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안보가 증진됐다. 이런 건 우리한테 좋은 일이고 북한에도 좋은 일이었어요. 그럼 서해에 그걸 똑같은 걸 만들자면 이것은 영토 영해 개념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이익 개념으로 따져야죠. 영토라는 주권 개념보다 그 낮은 단계 이익의 개념으로 따지면 될 것을 예. 왜 구태여 어떤 그 저기 무슨 국가 존립의 문제로 이걸 끌어들여 가지고 문제를 복잡하게 하느냐 이거죠. 만약에 이익이 없으면 공동 어로구역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당연히. 우리 이익 침해하면 이거 뭐하러 합니까? 그럼요. 그리고 NLL이 이렇게 북새통이 되고 말썽이 된다면은 전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나는 어떤 그 서해 평화 협력지대를 반드시 하겠다고 하되 나중에 국민들 공감을 얻어서 이 NLL 문제가 이렇게 풀기가 어렵다면은 다른 평화적인 어떤 조치를 먼저 하고 이것을 차츰차츰 해보겠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 이익의 개념이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은 저기 어차피 나중에 통일되면 없어지면 그 없어질 그 뭐 해상에 보이지도 않는 경계선 하나 가지고 왜 죽을 똥 살 똥 남북이 싸우면 사람이 죽고 예 그러면 어떤 국가가 이걸 또 방어하려면 말이죠. NLL은 저 이북으로 멀리 올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 저 지원 전력으로 보내서 방어를 해야 되는데 함정 보내야죠. 전투기 앞으로 보내야죠. 서북도서 요새화해야죠. 여기 앞으로 국가가 쏟아부어야 될 천문학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박정희 때도 안 했고 여태 모든 대통령이 NLL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방어한 적이 없는데 이제 와가지고 그걸 다 하겠다고 하면 그 천문학적 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것이며 이런 걸 곰곰이 따져보니 우리의 국가 이익 개념으로 봤을 때 네. 지혜롭게 접근하려면 평화적 수단도 있다. 이걸 한번 병행해보자. 아무튼 근데 지금 김종대 편집장님의 말씀의 맥락은 NLL 논란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측에서 대응을 잘못하면서 지금 수세적 국면에 와 있다. 네. 이 평가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최후의 새누리당에서도 그 대화록 논란 있고 NLL 논란을 제기할 때 그 젊은 개혁파들 중심으로 해서 반대 의견이 많았어요. 이건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는다. 네. 낡은 색깔론 아니냐. 우리가 집권하면 안 할 거냐. 초기에 상당수가 그렇게 봤죠. 예. 봤죠. 예. 그런데 어느 날 이 부분에서 방관자적 태도를 보여주던 박근혜 후보마저 여기에 가세하고 네. 이제는 이제는 새누리당이 죽을 둥 살 둥 여기에 매달리는 형국으로 갔던 것은 민주당이 그것을 허용한 건 싫습니다. 초기에 제압했어야죠. 그다음에 제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을 체계적으로 네. 우리가 어떤 개념에서 이걸 접근했는가를 보다 더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국민들한테 좀 더 빨리 그 보여주었어야 되는데 어쩌면은 저는 그 민주당이 갖고 있는 정서적 장애 중에 하나가 어떤 색깔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구시대적 산물이고 선거에서 더 이상 안 통한다는 안이함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예 이제 그 피해버리고 팽개쳐버리는. 네. 4월 총선 그래서 진 겁니다. 강정마을, 탈북자, 연평도 저번 총선 때 다 나왔어요. 그럴 때 민주당 거의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 이긴 선거 졌습니다. 네. 저는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 안이함에 대해서는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봐요. 예. 낡아 빠진 색깔론이라 하더라도 네. 잘못 대응했을 때는 국민들이 실망한다. 이해가 되게끔 대응해라.
그러니까 색깔론을 피할 게 아니라 초전에 박살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 그거 참 과격하시네. 예. 왜 갑자기 초전 박살이라고는 그러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 그 방공고가 이렇게 생각이 날까요? 박근혜 대표가 제일 좋아하는 말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그 당시에 저기 목사 승려들까지 군사훈련 시키고 여자들까지 군사훈련 시키던 시절이고 예. 박근혜 대표가 그거 군사훈련 하는 데 가서 격려사도 하고 예. 치하도 했던 사람인데 뭐 치하와 뭐 경의를 표한다. 주로 연설문에 이렇게 돼 있고 아, 그런가요? 국가기록원에 가면 예. 저는 민주당이 왜 이런 거를 발굴을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유신만이 살 길이다. 또 군대 가가지고 그 여자들까지 제식 훈련할 때 치사하고 이랬던 병영국가 시대인데 예. 거기 그때 나온 게 초전 박살. 그렇죠. 예. 예. 군대에서 제일 많이 썼던 방공 포스터 그릴 때 그거 많이 글자 3개 넣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또 이제 이건 간단하게만 언급했으면 좋겠는데 이 천안함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가 폭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네. 라고 새누리당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한 적이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폭침이다. 천안함에 대해서는 일단 다른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 발표를 수긍하고 믿는다. 이게 문재인 후보의 공식 입장입니다. 네. 합리적 의심의 여지는 정부가 윽박지르지 말고 그 의심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해 줘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우리의 국가 이성이 살아 있고 민주주의 사회라면은 마치 이런 어떤 풀어가는 절차를 합리적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그런 것들의 의혹을 갖다가 전반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민주적 과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한 건데 지금 천안함 문제는 그것이 아니라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돼버렸어요. 맞습니다. 천안함을 안 믿으면은 간첩 혐의가 있다고 기무사 찌라시에 간첩 신고 무슨 이런데 천안함이 의문 표시하는 자. 아, 그게 있습니까?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보도한 건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그걸 믿고 안 믿고 문제로 이 문제를 환원시킨다. 네. 근데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양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믿으라고 얘기하는 정보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그거는 절에 가면 스님이나 교회 가면 목사님들이 신도들 많았고 믿으라 말아 하는 거지. 네. 민주정부가 국민들한테 민주 시민한테 믿으라 말아라? 정치 세력이 이걸 믿는다는 표시를 안 했다? 그 개인의 양심의 문제를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독재죠. 천안함은 침몰했지만 이것에 대한 논의 과정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같이 침몰했어요. 네. 왜? 믿고 안 믿고 문제로 환원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헌법재판관도 낙마했어요. 그러니까. 예, 낙마했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양심의 문제에 국가 권력, 정치 권력에 개입하는 사회를 만들었다는데 이건 어디냐면 저 아프리카에 가면 이름도 모르는 그 독재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게 세계 13위 경제대국이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도대체 믿고 안 믿고로 논쟁을 하는 나라가 됐다. 그것도 존중하겠다는데도 그렇게 따지고 든다. 믿겠다, 존중하겠다고 그랬는데 사실 이건 문 후보가 대단히 양보를 많이 한 거거든요. 예. 아니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이게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됐기 때문에 천안함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만약에 북한이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지휘 체계에서 어떤 무기 체계로 어떤 전술로 했는가에 대한 세미나 한번 열리는 거 봤습니까? 왜? 믿고 안 믿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분석의 과정도 허용치 않은 거예요. 아하. 디귿자로 와서 폭침했는데 왜 딴 말 하냐 이거죠. 군사 전문가도 밥벌이 못했다고. 이런 식의 어떤 각은 대단히 야만적인 어떤 사회에서 우리가 국가 이성과 어떤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논법을 바꿔야 되겠다. 야. 그나마 천안함 문제가 NLL 문제에 덮여서 대선 때 큰 논쟁이 되지 않은 걸 그나마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리를 하면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인영 공세 내지 이 색깔론이라고 하는 데서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맞은편에 있는 문재인 후보와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이하게 지금까지 대응해 왔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럼 그걸 이제 지켜보는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네. 마무리 발언을 해 주십시오.
자, 저는 원래 이 색깔과 이념 또 안보가 정쟁화된다는 것은 우리 한국 현대 정치의 아주 불행한 역사고 그렇습니다. 또 그런 만큼 우리의 어떤 그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측면이지 우리가 미래에 우리 운명을 스스로 한번 개척해 보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네. 그러면서 어떤 한반도 비전을 창출하는데 정확히 역행하는 아주 퇴행적 정치 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동북아 판이 바뀌고 있고 또 일본 선거가 있고 미국과 중국의 리더십이 교체됐고 북한의 새로운 리더십이 정체불명의 리더십이 나와 있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그 국제사회에서 낙오가 된다면 또 한반도 운명을 스스로 주도하고 개척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5년은 또 잃어버린 5년 됩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예. 우리가 어떻게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것인가. 이걸 어떤 국가 지도자가 정권 차원의 높은 결의를 내올 수 있느냐. 두 번째는 하나의 액션 플랜, 즉 행동 계획으로서 우리가 한반도 정세를 주도할 수 있는 구체적 행동 계획을 내올 수 있느냐. 준비된 전략을 내올 수 있느냐. 세 번째는 누가 유능한 인재를 결집해서 국가의 전략 도내를 정치 권력 주변으로 결집시켜서 유능한 관료와 효율적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이 어떤 이 한반도의 어떤 그 도전과 위협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고 이것을 어떤 그 보다 더 국민들한테 어떤 긍정적 확신으로 심어줄 수 있는 이런 정치적 얘기는 하나도 못 해보고 이념 색깔 논쟁에 가위 눌려서 방어하기 급급하고 야당은 끌려다니고 이것이 색깔 논쟁이 갖고 있는 가장 어두운 측면입니다. 다른 논의를 압도해버리는 거죠. 그렇죠. 해명하기 바빠요. 예. 이런 과정에서 한반도 이제 대선판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더 늦기 전에 이제 이거를 극복하고 초월하고 제압하고 다음 순서로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모실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달변이십니다. 그렇습니까? 네. 전 흥분을 하면 말을. 와, 오늘 말씀도 아주 알맹이가 꽉꽉 들어차 있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드디어 대선입니다.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가 뜁니다. 오마이뉴스의 8만 시민기자도 함께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언론이 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한 달에 10,000원으로 이털남과 오마이뉴스를 키워가는 기쁨을 누리실 겁니다. 오마이뉴스 첫 화면에서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시거나 733-5505로 전화주시면 담당 직원이 안내해드립니다. 깨어있는 시민, 당신이 이번 대통령 선거의 주인공입니다. 야, 뭐하냐? 기사 써. 네가 무슨 기자도 아니면서 뭔 기사를 쓰냐? 나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야.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내가 쓴 기사를 읽는다고. 오마이뉴스에 기사를 쓴다고? 난 읽기만 했는데. 야, 그게 정말이야? 당신도 오마이뉴스 헤드라인 기사를 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등록하세요. 세상을 바꾸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oma이뉴스.com. 새누리당은 여전히 색깔론에 빠져 있고 민주당은 안이하게 대응했다. 이 김종대 편집장의 총평인데요. 대선판에서의 안보 쟁점을 아주 간명하게 정리한 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유권자 여러분은 어떤 태도로 안보 문제를 바라보셨을까요? 한번 스스로 답을 내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털남 김종배였습니다.